안녕하세요. 무교철학 콜로퀴움 칸트의 실천성 비판 마지막 강의인 칸트 실천 철학의 현대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두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칸트 철학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칸트는 자유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소위 반본질주의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칸트의 근본학 이론입니다. 칸트의 근본학 이론은 사실은 이제 실존성 비판에서 주제화된 내용은 아니고 후기 저작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주제화된 얘기긴 한데, 그런데 칸트 윤리학과 칸트 실천 철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칸트의 실존성 비판에서도 이 단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칸트의 악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윤리학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사실은 악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칸트는 이제 칸트 나름의 악론이 어떤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악의 문제를 이해할 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자유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칸트의 경우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거를 일종의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의 자유 개념은 사실은 이제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능력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지어져 있는데, 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대로 괜찮을까? 라던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거를 지향해야 될까를 물어볼 수 있고, 이 거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능력이 있어서 결정되어 있는 자연과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유랑 이성을 거의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정도로, 이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라고 할 정도로 이성은 근본적으로 자유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칸트의 생각이 사실은 이제 다른 윤리관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오늘날 사회를 이해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윤리학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귀족주의적 윤리관,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귀족주의적 윤리관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귀족주의적 윤리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덕윤리 쪽에서는 인간이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가, 특히 타고난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주목해서 사실은 좋은 삶을 살려면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자아 실현은 내가 이미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타고난 능력을 얼마나 잘 발견해서, 그래서 그걸 얼마나 훌륭하게 실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잘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실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천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주의적 윤리관에서는 탁월성을 발휘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탁월성이라는 번역어를 쓴 단어는 흔히 이제 덕으로 번역하는 아레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뭘 덕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다른 함의를 좀 풍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훌륭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거는 탁월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영혼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된 것, 그거를 이제 아레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어로는 탁월성이라는 번역어를 썼고, 그런데 이제 각각이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가장 훌륭한 상태로 발휘하는 것, 그거를 강조한 것이 귀족주의적 윤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 그런
자율적 본성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은 도덕적인 삶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 더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더 도덕적으로 쉬이 행동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칸트와 크게 대비를 시키고 싶은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리주의적 윤리관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윤리에서는 자식이 타고난 재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공리주의적 윤리관에서는 일단은 이제 타고난 재능 쪽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삶에 대해서 비교할 때 귀족주의적 윤리관에서는 내가 타고난 재능이 뭔지를 발견을 해서 그걸 최대한 실현하면 좋은 삶을 사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신체적인 만족 혹은 정신적인 만족 아니면 어떤 기쁨 이런 걸 누리고 이 누리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악기를 배우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리주의적인 쪽에서 이쪽 논리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가에 초점 맞춰서 이를테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좋은 몸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음악 연주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래, 아니면 이걸 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귀족주의적 윤리관하고는 굉장히 대조되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귀족주의적 윤리관에서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타고난 어떤 운동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재능을 실현하는 쪽이 좋은 거니까 라고 얘기할 거고요. 음악적인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하게 있어서 그 재능을 실현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쪽에서는 운동이나 음악에 대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걸 개발하는 게 좋은 삶과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면 그럼 괜찮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삶에 대한 그림이 좀 다른데요. 그러면 이 귀족주의적 윤리관, 공리주의적 윤리관과 또 다른 칸트 윤리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트 윤리관은 핵심적으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 윤리학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유의 윤리학이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이 타고난 잠재적 능력, 이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이 얼마나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심지어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그 과정 동안에 굉장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높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자아의 실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계속 대비시켰던 귀족주의적 윤리관에서는 내가 타고난 재능이 뭐가 있었구나를 발견해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발전시킨 걸 얘기를 했는데, 칸트는 사실은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의 한계와 나의 규정을 얼마나 더 멀리까지 밀고 갈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나를 초월할 수 있는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를 얼마나 많이 초월하는가가 사실은 좋은 삶이다. 그러니까 많이 초월하면 초월할수록 좋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어떤 좋은 교양을 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 타고난 재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라던가 규율이라던가 노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의 본성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계속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칸트는 그러면 간단하게 말을 하면 내가 나를 초월해서 사실은 개인에게 선언적으로 어떤 확정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사실 어떤 식으로 개척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길을 내가 얼마나 멀리 나가는가, 그리고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인간에겐 좋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판달루판 같은 경우는 판달루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미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어서 주목받지는 못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어떤 구절에서는
사실 인간은 시도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사실은 주어진 나에서부터 자기를 초월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이 어느 날 설득력이 있는가? 물론 교육의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는 이 교육, 일단 교육을 보면 제가 사범대학에 있기도 합니다만 교육에 좀 관심이 갖게 돼서 교육의 측면을 보게 되면 교육은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드러나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에도 확실히 예술이라던가 체육이라던가 이 분야는 귀족주의적 윤리학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굉장히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고 굉장히 탁월한 운동의 재능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개발할 기회를 막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는 여가를 보내거나 할 때 굉장히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취미로 가지면 좋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음악을 배우는 거는 너를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즐거움이 당신에게 좋은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라는 것들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음악이나 예술 분야를 떠나서 저희가 그냥 학업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는 어떤 학생이 처음부터 얼마나 뛰어났는가 보다는 얼마나 노력해서 저 학생이 발전했는가 이쪽에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교단에서 이제 직접 교수 활동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께서 애착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예쁜 학생들은 사실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자기를 초월했는가 쪽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들한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어진 바보다 얼마나 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한테 모두 있다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귀족주의적 윤리관, 공리주의적 윤리관, 자유윤리학이 저희 삶에서 다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리주의적 윤리관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칸트가 갖고 있는 자유의 윤리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현대사회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짚으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의무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칸트 같은 경우는 본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투쟁해서 내 본성을 벗어나는 걸 강조했고 이거를 자유의 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의무라는 개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어떤 행위는 나에게 전혀 이익을 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즐거움도 주지 않지만 그렇지만 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는 도덕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어떤 분을 만약에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도와줘야 될 때 사실은 제 시간을 뺏긴다던가 아니면 저에게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익이나 즐거움과 무관한 어떤 것들에 저희는 이제 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 점점 더 도덕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도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는가, 만족을 주는가 이런 쪽으로 더 쉬이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오늘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의무라고 할 때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해야 되는 일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거를 보존해 주는 게 칸트 역할, 칸트 철학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이제 현대 사회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반본질주의입니다. 자유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타고난 능력, 내가 타고난 조건,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추월해서 얼마나 멀리 사실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길을 얼마나 멀리 가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과는 자유롭다는 말은 사실은 앞서 있는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멀리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사실은 어떤 식의 레테르드가 붙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일반적인 인간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칸트가 가장 잘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이제 저는 동양인이고 그래서 여성이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레테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유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도 이제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사실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누구이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동양 여자구나 이런 식으로가 먼저 규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많은 판단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겪지 못했던 것이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순식간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런 식의 레테르들은 편견과 동반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동양 여자들은 어떨 거야 라던가 아니면 저희도 어떤 편견이 있죠. 이를테면 뭐 정말 나쁜 편견입니다만 그 편견이라는 걸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 흑인들은 게으를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특정한 레테르로 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쉽게 레테르를 붙여서 그리고 그 레테르에 어떤 편견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칸트에서는 특히 칸트의 기본적인 인간은 자유롭고 그거는 어떤 선행되는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실은 인간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자체로 사실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생각이 사실은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는 반인종주의라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성차별주의, 그러니까 당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존엄성을 갖고 있고 이거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유의 철학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할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지금까지는 굉장히 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칸트의 악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칸트의 저술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칸트의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칸트의 악의 이론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악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흔히 근본악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칸트의 근본악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거는 칸트의 텍스트 안에서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칸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타고난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끌어들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강조를 깜빡이 못했네요. 우리 스스로가 끌어들인 악이라는 말은 이거는 자유롭게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구나 라는 걸 함축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 근본적이고 타고난 본성적으로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어서 아니 어떻게 본성적이고 타고났는데 스스로 끌어들였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예, 그게 문제 상황이 되고요. 근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한 다음에 인간의 악의 근거는 최상의 준칙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준칙은 이제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어떤 실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준칙은 행위자가 스스로 세우는 행위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건데 그런데 본성적으로 악하게 되는 거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구절을 보면 본성적인데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성적인 게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대상이 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본성상 악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존 해석, 이제 폴 가이어 같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냥 학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을 아예 그렇게 보지 말자라는 쪽처럼 만약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악행이 필연적이지만 자유로운 행위여서 귀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칸트가 종교에서 제시하는 논증에서는 이 주장을 도출할 수 없다. 칸트의 주장은 기독교의 원죄론과 경험적인 증거를 기묘하게 뒤섞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고개를 끄덕이셨던 거는 정말로 본 순간 이쪽은 원죄론 얘기하는 것 같고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자유의지 발휘해서 악한 거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어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쓴 것처럼 원죄론과 경험적 증거를 그냥 섞은 얘기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진지하게 어떤 딜레마 상황처럼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지하게 칸트 논쟁을 볼 필요가 있고, 칸트가 이 말을 그냥 던져놓은 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려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할 때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상술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여기를 같이 볼게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종으로 고찰할 때 인간에게 타당하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악이 인간 종의 개념에서 도출된 성질이란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성질은 필연적인 것이 될 터이니까.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을 아는 바에 따르면 다르게 판정할 수가 없다는 것, 또는 사람들은 악은 각각의 인간에게, 심지어 가장 선한 인간에게도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으로 고찰할 때 인간에게 타당하다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거라고 전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조금 볼게요. 종에 대한 진술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어떤 수러가 그 종을 설명할 때는 참인데, 그런데 그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모두 그 수러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 참인 수러가 그 종에 속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인간 종에 대해서, 인간 종을 나열하는, 인간 종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족 보행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들을 때 이거를 종에 대한 진술로 보지 않으면 아기들은 두 발로 아직 서지 못하는 아기들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그런 아기들은 인간이 아닌 것인가 부터 해서 어떤 장애라던가 사고에 의해서 다리를 잃으시거나 했을 때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종의 진술, 종에 관한 진술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 종은 이족보행을 우리가 특징을 가지더라도 그래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들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종에 대해서 참인수러가 종에 속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거짓될 수 있어서 칸트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했던 말이 많은 분들이 개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인간 종이 그렇다 이게 이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걸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주관적으로 필연적으로 전제된다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칸트가 계속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다시 보면 다르게 판정할 수가 없다. 특히 경험을 보면 전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볼 때 행위를 특정한 방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실제로 경험적으로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근데 칸트가 우려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동기는 선한 동기가 아닌데 겉보기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왔다고 할게요. 어떤 분께서 이제 다리 다치시거나 해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을 때, 칸트가 보기에는 겉보기엔 분명 선한 행위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동기로 저 행동을 했을까? 이를테면 제가 굉장히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서, 혹은 제 직업이 윤리교육과 교수이니까 그 직업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난 저 사람을 도와야 해 라고 생각해서 오직 그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이 겉보기에 그냥 아예 악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겉보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어떤 악한 동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실 정말 선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하기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악해라고 전제하도록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아까는 가이어를 설명했는데 가이어 말고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두 개가 비슷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이어의 인용문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칸트는 인간의 악행이 필연적이지만 자유로운 행위여서 규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칸트가 종교에서 제시하는 논쟁에서는 이런 주장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칸트는 모든 인간이 가장 선한 인간조차 필연적으로 악성의 준칙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악성의 규칙이 자유롭게 선택된 거면 어떻게 모든 인간이 선보다 악을 택하는 게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칸트가 말한 게 종에 대한 진술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개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었고 인간 종에게 사실은 어떤 악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타인의 동기까지 다 간파할 수 없고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도 자기 기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진정으로 선한 행위일까에 대해서 의심하기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간이 사실 모두 악한 건 아닐까라는 식으로 판정하게 되는 근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주관적 필연성에 대한 진술임을 좀 강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그런데 칸트가 인간이 왜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인용문에서는 종에 대한 진술이다, 주관적으로 필연적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거는 인간이 악한 준칙을 채택하는 우리에게는 탐구 불가능한 제1의 근거를 갖고 있고, 이 점이 동시에 인간 종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일단은 종의 특징을 표현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서 이게 종에 대한 진술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롭게 악한 준칙을 택해하는 그것도 우리가 탐구 불가능한 일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인간 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이 악한 준칙을 채택하는 제1의 근원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칸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도 이걸 발현시키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다 악하다라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제1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칸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게 될 때, 저는 칸트가 얘기하는 본성적으로 인간 악하다라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악한 준칙을 택하게 되는 제1의 근거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측면들이 악의 준칙을 채택하게 되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인간에게 있지 않을까. 인간의 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사회와 문화라는 측면이다 라는 것들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희가 강의 진행 중에 이제 이재성 교수님도 그리고 권대중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칸트의 인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는 비사교적 사교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사실은 칸트가 근본한 얘기를 할 때 또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인간에게는 사실은 이 말이 좀 그냥 이 말 자체가 뭔지보다는 이게 무슨 걸 나타내는 건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에게는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라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저 사람에 비해서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판단이 아니면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조차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사교적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적으로 되는, 혹은 사회를 이루고 싶지 않음에도 사회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속성을, 비사교적 사교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건 굉장히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념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있고, 이게 굉장히 근본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사회를 형성하고 살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심지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성향 때문에 어떤 식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항상 주변에 있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고 하고 더 이익을 얻고 그리고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하게 된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게 되게 만드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쨌든 이런 성향이 있다면,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사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건 제가 예전 강의 때 언급했던 인용문인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학에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인 이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걸 지적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기가 더 확실하게 우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골적이지 않게, 노골적이면 다른 사람의 에고이즘이랑 충돌할 거니까 자기 부정과 겸손을 가장함으로써 몸을 숨기고 전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비사교적 사교성이라는 성향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혹은 좋은 평판, 더 많은 이익, 우월성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겸손함, 위선적인 겸손함의 모습일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게 칸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경쟁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야만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이런 식의 규정들을 볼 때 칸트는 노골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악들에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거를 논증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인간이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전제하고, 그런데 이제 사회 문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타인에게 좋은 평판과 신용을 얻으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거를 이제 비사교적 사고성하고 아까 그 자기를 숨기고 전진하는 자기의 부분을 연결한 건데요. 일단은 그냥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평판과 신용을 얻으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평판과 신용을 얻으려는 행동은 사실은 자기에 의해서 합법적인 행위라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골적으로 도덕 법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좋은 평판과 신용을 얻을 수 없겠죠. 근데 이 행위의 동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 겉보기에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에 살다 보면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생애 최상의 준칙이 되는, 내게 최상의 행위 규칙이 되는, 그리고 그걸로 삼게 되는 성벽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벽 때문에 저희가 악하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칸트는 겉보기의 선한 행위랑 진짜로 도덕적인 행위를 구분하고, 겉보기의 선한 행위는 결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에 의해서 도덕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악한 행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성벽에 의해서 최상의 준칙이 악하게 되었으니까 다른 모든 행위 규칙들도 악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같은 것들에 칸트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자기에 따라서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신용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동기를 삼아서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겉보기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거를 최상의 행위 규칙을 삼으려는 성벽을 이제 근본학이라고 불렀고,
근데 이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놓치고 계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사회 그리고 문화의 장 안에 생각난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 때 그래서 생각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근본학이라는 표현, 영어로는 이제 레디컬 이블이라던가 이제 독일어로는 라디칼레드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같은 데서 언급되는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듣기만 해도 온몸에 오싹해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가 같은 그런 냉혹한 행위의 근원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큰 악이라던가 근절될 수 없는 악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리키는 표현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악이며 그래서 사실 모든 행위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을 때 칸트가 생각했던 거는 위선의 악입니다. 그래서 네, 위선의 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근본악이라고 할 때 라디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라틴어의 라딕스에서 왔다는 것부터 생각을 같이 해보면 칸트의 아이디어는 아주 정확하게 이쪽을 따릅니다. 그래서 근본악은 사실은 이게 최상의 준칙이 됨으로써 다른 개별 행위 규칙을 다 썩게 만든다라고 할 때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던 어떤 유기는 정말 뿌리 유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물의 뿌리가 썩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뿌리가 썩어도 겉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일 수 있죠, 한동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물 전체가 썩고 그리고 이제 그 식물이 죽게 됩니다. 칸트가 생각하게 되는 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소위 근본하게 준칙, 그러니까 내가 자기에 따라서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해야지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도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선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뿌리가 썩은 식물의 상태인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식물서 전체가 썩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신 전체를 썩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행위의 준칙들을 썩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근본학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석사학위 논문에 근본학을 너무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텍스트를 보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던 정말 잔혹한 악이라던가 또 혹은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발전시킨다던가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주제를 택했습니다만 이제 그럴 때 칸트의 근본학의 사례들은 저희가 그냥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이유에서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자마자 바로 이거는 거의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사회 문화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교류하면서 살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약간 비근한 사례입니다만 이를테면 이제 뭐 의사인데 어떤 사람이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 아예 의료 윤리 안에서 정말 진실을 다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당장의 충격은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증상을 약간 완화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살면서 그게 악한 건가? 그건 악한 행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팡질팡한데 칸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실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근데 좀 더 강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자기의 이익과 좋은 평판을 추구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사실은 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칸트가 더 두려워했던 거는 이거 같습니다. 근본학 개념을 얘기할 때 칸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신이 선량한 시민들이 왜 두려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하는 어떤 작은 글들 같은 걸 보면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을 전혀 품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타인의 동기는 당연히 알 수 없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기만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인간은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신의 선함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볼 때, 수업을 이제 근본학 부분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학생분들께서 질문하셨던 것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게 나쁜 거지,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단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칸트가 걱정했던 자기에 의한 합법치적 행위를 최상의 준칙을 삼는 성향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어쨌든 이 사람은 겉보기에 도덕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사실은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왜 이 악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악하다고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관련해서 칸트가 왜 위선이 악하다라고 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칸트가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비도덕적이라고 칸트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거는 진실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진실성이라고 표현한 이게 어떤 건지를 좀 보면, 이를테면 저희가 앞설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옳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로 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칸트에게서는 가장 선한 행위, 진짜로 도덕적인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진실이라고 느끼고 내가 진실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정말로 충실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는지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올곧게 내 정신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는 것은 바른 거야 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거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애 때문에 합법적으로 겉보기에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최소한 이거를 지키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원적인 간극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동기가 뭐가 됐던 간에 겉보기에 합법적이고 뭐 규칙도 잘 준수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꾸준히 그렇게 살면 그럼 그게 뭐가 악한지 사실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칸트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텐데, 이렇게 보는 거에는 분명히 어떤 간극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사회 안에서 진실성의 원리가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칸트의 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저희는 이제 칸트가 근본악이 사실은 사회와 문화의 악이고, 그리고 그것은 위선의 악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의 악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할까의 악은 절대 아니라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근데 오늘날 사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물론 아직도 뉴스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악들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참고해야 될 대상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까지 이런 행동을 하지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어떤 위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개개인들을 볼 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현명하게 추구하는 그런 개인들이 증대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같은 것들이 PC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칙화되어서,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저희가 너무 많이 듣고, 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식의 범죄가 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이게 나쁜 거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니까요 정도로 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적당히 살면서,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아, 나는 완벽하게 납득하지 못했는데 왜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걸까?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건 좋지 않다고 배웠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납득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겉보기에는 납득하지 못하는 그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저희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해볼 때, 그럴 때 사실은 진실성 원리가 어느 때부터 중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충실하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사라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해야만 사실은 문화의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게 한테의 진단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문화의 악의 정말 위험한 부분들은 공동체가 어떤 신념들을 당연한 것으로 공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운이 좋아서 어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나치 시대는 정말 많은 사례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나치 시대에는 당연히 국공립 교육 안에서도 이제 왜 유대인들이 사회 악인가, 아리안족이 왜 우수한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식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동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지식인들은 그것들을 철학적으로 정당한 작업까지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닐까라고 물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점점 더 사회가 세련화되고 점점 더 고도로 문화화돼서, 그래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에게 추구하는 개인이 증대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의혹을 사실은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의혹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트가 자기 기만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일단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동기로 행위했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진실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정당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내가 진실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되게 충실하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을 필요성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두섭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칸트의 문제의식과 그리고 딜레마라고 보였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를 중심으로 칸트의 악이론이 현대사회와 관련해서는 위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선을 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하반기 목요철학 콜로퀴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이번 2021년도 하반기 목요철학 콜로퀴움은 이마누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위주로 해서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과 관련된 내용을 전체 5개의 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오늘 마지막 제5강입니다. 여러분한테 드린 이 리플렛을 이렇게 보시면, 이 칸트한테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은 사실 이 첫 번째부터 오늘 5강까지 진행되는 내용 그 주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개념들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지금까지 강지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1강부터 5강까지 저도 들으면서 강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정도의 요약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설득 있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이해이기 때문에 강연자이신 강지영 교수님과도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강에서는 칸트,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칸트고요. 그다음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이런 개념들은 좀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도
다시 이 텍스트를 보든 사전을 찾아보든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칸트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체계라고 하는 개념 찾아보시고요. 1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제 그거였던 것 같고요. 칸트, 비판 철학, 그리고 체계. 그 다음 실천 철학이 갖고 있는 위치죠. 그죠? 위상.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론 이성과 다른 실천 이성을 주장하는 실천 철학이 이 칸트한테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제2강에서 또 중요했던 개념은 도덕인 것 같습니다. 도덕. 뭐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도덕인데요. 과연 칸트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의 최상 원리, 최고의 원리로서 이제 정은 명령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이게 뭐 아주 유행처럼 요즘도 뭐 흔히 일상하게 농담처럼 주고받는 게 뭐 정은 명령, 정은 명법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칸트의 이 정은 명령이 지금 21세기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에서는 좀 희화화돼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칸트는 도덕의 최상 원리로서의 정은 명령을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강에서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대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칸트가 행복을 논할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천 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 강재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행복과 도덕성의 종합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도덕성을 얘기를 하려는 거죠. 칸트한테서는 그 도덕성의 종합으로서의 뭐 최고선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강에서는 도덕, 3강에서는 최고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제가 한번 관련해서 요약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천 이성을 이제 요청한다고 그러셨죠. 신존재를 통해서 혹은 영혼불멸을 통해서 혹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실천 이성을 요청한다고 지난 시간에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칸트 실천 철학의 현대적 함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강 교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도덕 문제입니다. 강 교수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표현하셨고 칸트도 텍스트에서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도덕인데 이 도덕은 칸트한테서는 일종의 완전성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죠. 그죠? 칸트가 여전히 칸트 이전에 플라톤부터 자기 이전 시대까지 그 전체적 이원론적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도덕을 이제 완전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속 사회는 불완전성이죠. 실제 우리가 인정하고 있듯이. 근데 왜 칸트는 이 도덕을 완전성으로 봤을까? 그리고 도덕을 왜 절대적인 선의지의 요구로 봤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 칸트가 주장하는 바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완전성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뭔가 이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런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칸트한테서는 이 그리스도교 중에서 특히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그런 경건주의가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바로 도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세속에서 어떤 특정한 이상을 추구를 하는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 도덕에서 추구하는 완전성처럼 완전하게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죠. 완전하게 추구할 수 없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그럼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죠. 그 실천 이성에서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제 칸트가 직면한 딜레마가 이게 아니었나. 결국 이 완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 이거 완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칸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간은 어떻든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 기독교적 문명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문명 안에서 보는 겁니다. 칸트의 그 문화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원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세 세상에서 인간이 짓게 되는 성향들이죠. 일종의 불완전한 것들. 바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칸트는 주장하는 게 도덕 법칙을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 법칙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형식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뼈만 이렇게 남아있는 도덕 법칙인데, 그 도덕 법칙을 칸트는 철저하게 존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인간들이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책임 내지는 의무죠.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다. 인간은 그 의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걸 또 획득하고 있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강에서 행복과 도덕성의 종합으로서의 최고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이 최고선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이 세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최고선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게 행복을 넣었어요. 왜? 세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선은 행복과 도덕성의 종합으로서의 최고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칸트한테서 이 최고선은 결국 이 속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세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남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도덕 법칙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도덕 법칙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바로 이 도덕 법칙과 이제 일치하는, 부합한, 도덕 법칙에 부합한, 존중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다, 이렇게 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도덕적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야 하는 그런 일종의 당위성도 얻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 인간일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그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도덕적 인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도덕적 법칙과 일치하는 이 도덕적 인간이 행복을 받을 자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도덕 법칙은 결코 행복을 또 약속하지는 않거든요. 형식이기 때문에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속에서의 행복은 결국 자기만족이었잖아요. 자기애라든지 결국은 그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 행복하지 하든 안 하든, 세속에서는 행복하든 하지 않든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도덕 법칙을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인간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옳은 행동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행복하든 안 하든. 오늘 계속 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런 문제들, 귀족주의적 윤리관이나 공리주의적 윤리관이나 이런 타윤리관과 다른 칸트의 자유윤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곧 자유하는 인간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하는 인간입니다. 자유하는 인간인데, 이 이성은 소위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존중하는 도덕적 인간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정해주는, 혹은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 보정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이죠. 이 선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 선한 역할이죠. 행위, 공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여. 그런 공로에 따라서 일종의 선한 사람에게 행복이 할당된다. 분배된다. 행복이.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사람에게는 행복이 분배가 된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세속의 상황에서 가능한가? 이것도 결국은 여전히 저 피안의 세계 혹은 신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칸트한테서 남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 교수님이 계속 끊임없는 강의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바로 옳은 일을, 옳은 행위를 위해서 행위한다라고 하는 칸트의 자유윤리가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 강 교수님은 현대적 의미에서 시대 진단으로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또 왜곡된 표현으로 사용되죠. 그죠? 정치적이다라고 하고 표현을 할 때 이 세속의 사회에서는 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왜곡되는데 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칼 슈미트와 같은 그런 법학자가 썼던 적과 친구의 논리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과 친구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아니면 도죠. 정치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 이렇게 하면 아주 오늘 표현된 방식의 세상의 평판을 얻으려고 겸손한 척, 뭐 한 척 이렇게 행위하는 사람들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정치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감을 들으면서 칸트 실천 이성 비판을 해석하고 있는 강지영 교수님은 철저하게 한편으로 보면 칸트 실천 이성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이제 서 있기 때문에 혹시 칸트의 생각이나 혹은 입장과도 다를 수 있죠. 유학 가셨을 때 왜 독일 사람들이 이 실천 이성 비판 부분에 이 실천 이성 요청 부분을 자꾸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지 본인은 참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칸트 역시 매우 이 프로테스탄티즘적인 그 중에서도 특히 매우 올토독스한 엄격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고 산독을 했고요. 또 실제 이 시대에 동시대에 칸트와 직접적 교류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대표적인 개신교도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와 같은 영국의 복음주의자, 감리교단을 만들었던 분이죠. 이 분이 있습니다. 그 동시대에 영국에서는. 대륙에서는 칸트와 같은 사람이 이 주체 철학을 표현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영국에서 이런 그리스도교의 복음주의를 조창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같이 주체성을 표현하더라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되돌아가 보면 칸트의 이 자유윤리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그리스도교의 프로테스탄티즘의 그늘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칸트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제가 정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 교수님께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오늘 많은 오해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시기보다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정리해 주신 걸 들으면
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겠구나 또 사실은 좀 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해겔 전공자시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는 이제 도덕에 대해서 완전성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정리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현실은 불완전하고 세속은 불완전한데 칸트는 그거와 달리 완전한 것으로서의 도덕을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견해가 당연히 틀린 게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제가 강의에서 이런 말 안 쓰려고 했던 이유를 아마 이제 교수님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를테면 어쨌든 칸트를 도덕과 관련해서 형이상학이나 아니면 신학 쪽과 관련해서 이제 칸트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아마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유럽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게 또 문화여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런 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강연에서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아마 칸트가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신학이라던가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색채를 최대한 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전성이라던가 이런 단어 안 사용하려고도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이제 아마 이것도 이제 칸트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저와 다른 학자들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는 칼 슈미트 언급해 주신 거는 저는 생각 못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PPT 그림이 있죠, 그죠? 그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을 하실 분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앞뒤 없이 보시고 이렇게 하실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특정 부분에서는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앞부분에 강의 내용 중에 질문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윤리와 도덕 의미가 뭐냐, 차이가 뭐냐. 두 번째는 칸트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 의미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도덕 형이사학 원리 이런 식의 번역을 윤리 형이사학의 원리 이제 이렇게 번역을 강 교수님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덕에서 윤리로 바꾸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뜻이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을 것 같은데 칸트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의 차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차이 먼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윤리 도덕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칸트 철학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 그것이 해겔에 넘어오고 현대에 넘어옴으로써 그런 윤리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건 공리주의와도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개념 정리부터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차가 아니고 꼭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을 안 드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이를테면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다 제가 먼저 칸트 안에서 사실은 제가 윤리형이상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덕형이상학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표현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칸트는 이를테면 제가 윤리형이상학 정초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도덕형이상학 정초라고 번역하는 책 아니면 윤리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도덕형이상학 하기도 했던 그 책들에서 모두 다 지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랄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룬틀레궁 쭈어 메타피직 데어 지텐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메타피직 데어 지텐이라고 하던가 다 지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이제 칸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도덕과 그러니까 모럴하고 지텐은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정말 교환 가능한 것처럼 쓰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헤겔은 모럴과 지태와 지태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칸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근데 이제 현대 구분을 갖고 와서 이제 지태 혹은 지텐과 아니면 이제 모럴 부분을 구분을 해보자면 칸트는 사실은 이제 모럴에 가깝지만 근데 자기 저술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백종원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칸트가 지텐이라고 썼으면 그걸 윤리학 번역을 하고 모럴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도덕이라고 번역하자라고 해서 칸트가 어쨌든 어떤 용어를 썼는가에 주목을 하셨다면 이를테면 이제 칸트 학회에서 나오는 칸트 전집에서는 이제 그론틀레금 zur Metaphysik der Sitten 다 이제 도덕 형이상학 정초라고 하시고 메타피직 der Sitten도 이제 도덕 형이상학을 번역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니까 칸트의 작업이 사실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지태나 지텐 부분보다는 사실은 도덕의 원리를 정초하고 확립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덕이라고 번역하는 게 의미상 맞다고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이제 어떤 때는 도덕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윤리형이상학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께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을 드렸구나 하는 거를 이제 지금 방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관적으로 이 번역어를 채택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미처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구분은 그냥 이제 이를테면 이제 저도 여기는 아마 이재성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짧은 지식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의 규칙, 어떤 식으로 올바름이 규정이 되고 어떤 식의 행위들이 올바른 행위라고 여겨지는가 혹은 그래야 올바른 행위인가 쪽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통용되는 관습 같은 것들에 더 이제 초점 맞추고 있다면 도덕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공동체보다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어떤 식 혹은 물론 이 인간은 어떤 식의 존재로 이해하는가 문제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에게서 혹은 이제 공동체 맥락에서 빼서 공동체의 관습이나 규범보다는 한 인간에게서 무엇이 더 올바르고 무엇이 더 선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사실 공동체의 관습이나 규범을 존중하고 올바름으로 그걸 보는가 쪽이 윤리라면 도덕은 그 맥락을 초월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윤리와 도덕의 구분이나 아니면 헤겔에서의 이제 윤리와 도덕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재성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그 구별을 하십니까? 물론 헤겔의 입장도 가지시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그리스의 에토스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것들, 에토스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중세 라틴어의 모레스로 가도 여전히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신중심의 사회라고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이고요. 국가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늘 보편 국가를 표현했기 때문에 신의 왕국이라는 게 보편 국가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동체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칸트에서는 그대로 지텐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칸트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다음 당시 그리고 또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칸트가 지나고 난 조금 뒤에 가서 영국에서 이제 출현하는 자유주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체가 등장하는 것은 칸트한테서 이런 주체가 사용되지만 실제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는 한 18세기 후반 19세기 돼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칸트는 그걸 엄격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법철학에서도 그렇고 작품에서 물론 변정법적인 그 3단 도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엄격하게 분리를 합니다. 모랄리테트하고 지들리히카이트를.
그러니까 도덕성, 인륜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하는데, 그럴 때 앞에서 이 도덕성은 개인의 행위 방식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면, 뒤에 이제 지틀리히카이트는 전체, 공동체의 규범으로서의 윤리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던 게 소위 말하는 안티고네 비극론입니다. 안티고네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고대 그리스 사회, 그러니까 해계는 아주 그리고 뭐 해석은 좀 이렇게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이미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안티고네라고 하는 그 한 여성 그 개인이 이 그리스 사회의 크레온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대체되는 그 당시 에토스죠. 그 인륜, 공동체의 인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한 개인. 그러니까 그 크레온에 대항하는 그 전체 윤리에 대항하는 한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들을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에서부터 벌써 개인은 근대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최근에서는 슬라보의 지적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동슬라브 쪽에 이 소위 말하는 헤겔 락강 정신분석학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제 칸트의 이 자유윤리 이론하고 결합시켜서 이제 분석하는 경우들도 이제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도덕은 개인의 행위 규범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규범, 질서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칸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지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제가 모릅니다. 칸트 연구자 중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칸트도 이렇게 저렇게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해겔은 엄격하게 이제 그 부분을 해겔 방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발표 내용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적 이 기족주의 윤리관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실 때 결국 그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각기 어떤 누구나 가능태로서의 잠재적인 그런 탁월한 가능성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내가 뛰어나다 뭐 하다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떤 특정한 영역 중에 아주 가장 탁월한 능력이나 혹은 기량을 보이는 누군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레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배를 만드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배를 만들지만 그 중에 가장 배를 잘 만드는 사람,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은 신발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럼 요즘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엘리트 교육, 엘리트 스포츠, 뭐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윤리,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권위주의적 윤리관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이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거는 뭐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는 이런 귀족주의적 윤리관이나 혹은 이 공리주의적 윤리관,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인지 그 매개를 하든 어떻든 칸트의 자유 윤리관 이런 것들이 아마 뒤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윤리관이든 우리 지금 현실을 시대 진단할 때 가장 그래도 유효적절하고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윤리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스님께서 우리 시민 학생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서 저한테 물으시면 네, 그게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오늘 비교를 하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회에서 섞여 있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육 같은 영역을 제가 사례로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 교육의 경우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정말 답정은 너처럼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칸트의 윤리학이 저는 이제 현대사회에 필요한 이유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뭐 의무 개념이 사실은 우리 도덕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사실은 나에게 행복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가 되더라도 그래도 어떤 일은 해야만 하는 행위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칸트 윤리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고, 그 더더욱 더 오늘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사실은 이제 그 통신이나 기술, 당연히 뭐 운송이나 이런 기술들이 너무 발전해서 팬데믹 상황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진단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 교류가 활발해지고 많이 발전해서 어쩌면 저희가 과거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질병이 그 지역 안에서의 문제만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많은 통신과 기술,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의 질병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팬데믹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사실 겉보기로는 이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나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혐오라고 하는 그 다른 민족들에 대한 혐오라던가 뭐 다른 계층에 대한 혐오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칸트가 줄 수 있는 대답이 저는 이제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모두 한 인간이 그 다른 레테를 모두 떼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칸트는 명확하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고 자유로운다는 거는 어떤 선행하는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종이나 민족, 뭐 종교라던가 피부색, 뭐 네, 성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문제여면 안 된다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줄 수 있는 거는 칸트의 철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강의할 때는 이제 어떤 우리가 시대적으로 왜 이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가까지는 언급을 못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팬데믹 시대 같은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지식과 다른 소위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목이나 갈등은 왜 더 심해지는 걸까 같은 것들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칸트 철학이 이야기해주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정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UN 기구 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32,000달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32,000달러 개인 1인당 소득이 그렇고 그렇게 부유한 국가인데 부유한 국가인 만큼 또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28톤이랍니다. 1년에.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 매우 불행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1인당 에너지량이 서구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의 2배랍니다. 그럼 독일 같은 나라보다는 더 심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32,000달러라고 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그때 대통령이 뭐 탄소 감소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국제개발기구 보고서에서 한국이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가 살게 되면 지구 생태계는 완전히
이 세계가 끝나기 전에 끝난다는 거죠. 예.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 그럴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사는 거죠, 일종의. 이런 삶 속에서 보면 과연 이 귀족주의적 윤리관 혹은 공리주의적 윤리관, 대부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의해서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참 어떻게 보면 이 형식주의, 이 자유철학의 윤리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 칸트 자유철학의 의미를 반본질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런데 이게 자유로운 것은 바로 선행하는 본질, 선행하는 본질에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결정적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걸 조금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인간은 자유롭다. 이건 그러면 우리 세상하고 상관없는 얘기인가? 내 생각? 그리고 선행하는 뭐 본질, 이거를 이제 거기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선행하는 건 우리 세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결국은 또 이원론 아닌가? 예, 내세와 현세를 나눈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들리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접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선행하는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당연히 주어진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어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당연히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결정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칸트가 선행하는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아무런 조건 지어진 게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 반해서 사실은 인간은 환경 안에서 있지만 그 환경과 관련해서 그거를 조건으로 삼아서 자기를 얼마나 더 초월시켜서 앞으로 자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확장을 저는 이제 내세 쪽, 제가 아마 종교가 없어서 아마 그런 쪽 아예 생각이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세 쪽하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칸트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쪽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때 선행하는 본질이 뭐 현세와 내세의 구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아무런 조건 지어진 것들이 없는 그런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조건들과 어떤 환경들이 분명히 인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히 얽혀서 그걸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칸트가 계속 강조하는 거를 저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행위자인 개개인들에게 한없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내용은,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그렇게 좀 나눠보자면, 그 갓난아기와 그 성인에게 똑같은 어떤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까, 약간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뭔가 사회화가 어떤 고도로 발전된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문화의 어떤 사회화가 된 그런 개인과 이렇게 문명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인간에게 어떤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책임과 의무의 근원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성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문이. 세 가지 질문이다, 그죠? 세 가지 질문. 첫 번째가 사례 이제 아이와 성인, 그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때 아이하고 성인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물음이죠.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 예. 질문 하나씩
나눠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처럼 이를테면 칸트는 인간에게 굉장히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할 때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인간이라는 표현을 이제 칸트는 대표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자라고 할 때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많이 듣는 반론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성적 존재자로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잠재적인 이성적 존재자 이제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칸트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라고 했을 때 염두에 뒀던 거는 이제 성인의 경우로 생각을 해서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와 관련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를테면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개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성적 존재자로서 이제 사실은 거의 동등한 방식의 자기 발전의 노력과 의무를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린아이라던가 아니면 유아라던가 성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성적 존재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린아이나 유아는 잠재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로서 점점 더 자신의 이성을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성인의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동일한 책무를 당연히 부여하지 않겠죠. 동일한 책무나 의무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늑대 인간이나 네. 아니면 어디 브라질의 원주민이라든지 네. 이 문명사회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질문 주신 게 오늘 얘기했을 때 근본악 얘기할 때 문화의 악이라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문화라던가 문명을 누리지 않는 존재들은 그럼 상황이 다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마 그런 의문이 뒤에 이면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도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우에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명적인 존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칸트 책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야만인, 소위 야만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들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적절한 교육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으면 모두들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능력을 도덕적인 능력이라 봤을 때 야만인이라고 해도 도덕적인 능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두서없이 말했는데 그 문명의 경우와 야만의 경우에는 그 의무나 책임의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성적 존재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게 문명과 사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문명과 사회의 성립 안에서 자신의 근본악과 계속 위선의 악을 범하려고 하는 근본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의무가 계속 놓여져 있는 저희들과 그리고 문명에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식의 압박들은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책임과 의무의 근거가 네네. 혹시 있는가? 이제 이걸 칸트는 답정너처럼 실천 이성과 자유라고 실천 이성 이퀄 자유 선이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그 도덕 법칙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 세상에 선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도덕 법칙을 통해서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선이 되고 어떤 것이 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전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 이제 칸트의 생각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칙을 세우는 존재자로서 이성을 사용해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 법칙에 부합하면 어떤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도 사실은 저희가 이성을 통해서 판정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의 근거의 궁극적인 원천은 사실 실천이성이고 특히 책임은 개인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행위가 결정된 행위가 아니었고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게 칸트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물음인데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동시에 물어보면 답변에서 계속 이제 그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에 대한 그런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혹시 선생님께서는 저도 그 신뢰를 공유하는 한 사람으로서 근데 사실 당연히 이제 저 자신만 봐도 그리고 당장 저 자신만 봐도 그 신뢰를 깨는 일 사실 그 신뢰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번번이 후회하고 좌절하지만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은 당연히 합리적인 이성의 존재가 아닐까입니다. 그 여기 우리 선생님 또 강연하신 내용 중에 제가 또 하나 그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구조적 필연성 해서 비사교적 사교성이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떻든 칸트는 뭐 루소의 아주 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칸트의 이런 후기 작품들은 보면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든지 혹은 그 이전 초기 작품 학문예술론이라든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 역사적으로 짚어놓았던 내용들을 거의 조금씩 변형해서 자기 글로 소화해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또 결정적인 차이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이 강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사교적 사교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런데 루소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여전히 계몽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셈이라면 이 루소 같은 경우는 계몽주의적 사고를 젊은 시절 좀 갖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낭만주의적 방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유럽의 문화는 다시 말하면 유럽의 문화를 이끌었던 혹은 유럽의 문명을 주도했던 바로 이 과학과 예술, 이제 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과학과 예술이 결국은 그 유럽의 본래의 문화, 본래의 문명을 퇴락시킨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썼던 게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조그만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루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칸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칸트는 하고 있었다면 루소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밑에 이렇게 구조적 필연성에서 몸을 숨기고 전진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인간학에서 썼던 건데요. 자기 부정과 겸손을 가장함으로써 몸을 숨기고 전진하는 이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었고 교양인들이었고 부르주아였다는 거죠. 물론 칸트 자신도 그 속에 속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모습들 당대의 소위 지식인들의 이중적인 얼굴, 위선적 얼굴, 교양 있는 척하는 여기에 대해서 루소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면 특히 이 부분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은 니체거든요. 니체는 안티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칸트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 바로 자기 부정 철학의 대표자라 그러거든요. 자기 부정. 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실제 바로 이제 플라톤 이래 칸트 이르기까지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레디칼한 그런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겔이 아니라 니체가 철학의 죽음을 얘기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을 죽이면서 철학도 그렇게 철학이 말하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렸는데 그렇게 보면 이 칸트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자기 부정과 겸손을 가장함으로써 몸을 숨기고 전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대 자기와 같은 그런 지식인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성, 위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도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제 니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적인 한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자기는 시대의 한계가 아닌 시대를 극복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니체는 그것도 위버맨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초월이라는 의미는 또 사용하지는 않고,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를 극복하는, 현재 인간 상태를 극복하는, 그게 지금 인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칸트가 쓰는 초월이라고 하는 거하고 니체가 쓰는 위버라고 하는 극복이라고 하는 의미 좀 다르잖아요. 트랜센덴탈하고. 이게 시대사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현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차이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제가 질문을 완전히 못 이해했는데. 칸트는 자기 초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니체 같은 경우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초월과 극복.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면 항상 이 내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이제 그런 걸 안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제가 그 자기 초월이라고 표현이 칸트 자신의 용어로서 그 자기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니체와 비슷하게 자기를 극복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소극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려 노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능성을 개척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마치 어떤 용어처럼 이제 들리도록, 특히 이제 칸트의 번역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을 사용한 거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용어는 아닙니다. 용어는 아니고 자기 초월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인간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오직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계기입니다. 근데 니체는 그거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시민분 질문 있다 그러셨죠?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이 비판을 많이 강조해 보이는데요. 칸트의 이 비판 그 내용이 그 개인을 올바르게 해서 세계로 나아가 공존과 좋은 사회를 모색하려고 고민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칸트의 생각과 교수님의 생각이 좀 어떠하신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요? 예, 비판이 어떤 의미인지 칸트 철학에서 비판이, 철학에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칸트 철학에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의미인지. 있고, 그것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만약에 질문하신 바가 이제 이재성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바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저희가 1강에서 사실은 이제 비판 철학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칸트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느낌은 저희가 일상어에서 비판하다라고 할 때는 비난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르다라고 말을 할 때 비판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의 비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천이성이 나쁘다, 뭐 판단력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저술이 아니라, 비판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 단어 뜻 자체가 그리스어의 끄리노라는 동사에서 온,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여서, 그래서 이때의 비판은 구분하다, 나누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 실존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식의 저술들은 순수이성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나누고, 실천이성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없는지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나누고, 이런 식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대답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학문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각 저술들은 이제 대답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순수성 비판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했고, 실천성 비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했고, 판단 비판을 통해서는 이거는 약간은 논란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학문들이
우리 어떤 인식 능력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없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해서 어떤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한계와 가능성을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희망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질문하신 것처럼 인류가 어떤 세계로 어떤 역사로 더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칸트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칸트 외에 저의 생각은 저는 이제 아직은 공부도 짧고 해서 칸트의 생각을 이해하고 제 나름대로 소화하는 거에 머무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거의 답정너처럼 말을 했어야 됐던 것처럼 이 학문을 하게 된 계기 자체도 사실은 근데 칸트가 갖고 있던 생각들에 굉장히 제가 많이 공감하고 납득했기 때문에인 게 있어서 아마 칸트와 구별되는 방식에서 제 대답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이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상이나 아니면 지향하는 바로서의 어떤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 가 저의 답변입니다. 해결에 가서 법철학이 나왔는데 강 교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올바름의 규칙화 이게 강 교수가 만든 말입니까? 칸트 말입니까? 아 칸트만 아닙니다. 칸트만 전혀 아니고요. 그게 네, 전혀 강 아닙니다. 교수가 만든 말이죠? 아 만든 말입니다. 예, 만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 그거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칸트의 생각이나 법은 생각 안 했어요? 아까 제가 그 이 개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대 진단입니다. 네, 시대 진단입니다. 시대 진단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서 저희가 PC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PC하지 않다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대를 진단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위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납득이 아니라 굉장히 일종의 어떤 규칙처럼 매뉴얼처럼 되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같은 게 매뉴얼처럼 된 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칸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저는 어떻게 들었나 하면 차라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더 강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도운다. 좋은 평판을 위해서 타인을 도운다 하는 것은 앞에 근본 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위선이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내 나름대로 한비자의 성학론 나오잖아요. 그 성학론을 제가 옛날에 읽어봤는 책에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인성론이 있더라고요. 한비자식으로 표현하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는 거는 나중에 늙은 뒤에 아이의 덕보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아를 키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비자가 설명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악이니까 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게 한비자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비자 철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보다 차라리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이 나왔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혹시 그게 이제 해결 넘어가면 법철학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해결하신 분이 합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을 정치 철학적 개념으로 규정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 마사 누스바움입니다. 마사 누스바움. 우리 학교에서 오셨죠, 그죠? 마사 누스바움이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정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 슈미트와 같은 사람이 썼던 그 정치적인 것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그런 편견 때문에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마사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애입니다.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옳은 행위,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동체의 질서를 조화롭게 만드는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그러니까 지구 차원에서는 전체죠. 세계 시민.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이 되기 위한 그런 가치나 덕목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걸 국가 형태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한 전체 5개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아침 일찍 이렇게 저 복현동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들 해주시고요. 또 토론 진행에 아주 아낌없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강지영 교수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022년 상반기에 또 다른 주옥 같은 콜로퀴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